7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제 약칭으로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충돌된다라는 것은 공직자가 이게 공직자를 항상 기준으로 놓고 가야 됩니다. 공직자가 공익과 사익 간에 이익이 충돌됐을 때에 미리 예방하자는 측면이에요. 그 이면에는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LH 공사 그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서 그냥 막 돈 벌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하겠다라는 이러한 법인데, 자, 이런 것은 좀 배경적인 설명으로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한 통제나 국민 신뢰 확보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국민 신뢰 확보하는 거. 공직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직무 관련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미리미리 반드시 신고를 해서 의심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이러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추자. 이제 우리도 OECD 기준에 맞춰서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도 배경에 깔려 있고,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를 이제 강구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우리 경찰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들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고도 하고 이런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은 징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가장 그 형량이 높은 게 7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5년, 3년, 2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도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과태료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한 방에 애울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은 징계, 벌금,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다 이 처벌 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은 좀 한계가 있고, 가장 한계가 있는 게 선출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이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에 안 들어가고 경찰청 공무원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충돌의 정의가 이제 공적인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요령이 그렇습니다. 공직자를 딱 기준으로 놓고, 공직자를, 그다음에 공직자와 연관된 배우자, 그다음에 공직자와 연관된 형제 자매, 공직자와 연관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녀들, 요것과 연관된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게 이제 사적 이해 관계, 직무 관련자, 특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하거나 관련된 자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큰 틀이거든요. 큰 틀.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서,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면 공정하게 공직자가 업무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자유로워지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해 충돌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무 관련자의 정의는 이제 항상 공직자가 나오면 공직자를 주인공 주체로 놓고 그 해석을 하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여기 예방합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 이해충돌이 일어나서 그걸 이득만 받아야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신고나 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게 의무사항이거든요. 이런 거를 안 해도 처벌을 받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이행해야 할, 이제 이게 이제 10가지 행위 기준이에요. 여기에 이제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신고나 제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처벌은 징계도 당할 수도 있고 형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고 징계도 당할 수 있고 형벌을 당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벌, 과태료예요. 과태료. 요것들을 두 개를 합하면은 행정벌이죠. 행정벌. 이렇게 징계도 당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신고 제출의 의무는 이제 10가지 행위 기준입니다. 요게. 요 10가지 행위 기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 행위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그 다음에 회피, 스스로가 공직자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이 그 공직자를 거기서 배제시켜 주세요. 기피 신청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이제 이런 게 LH 이런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고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분 업무 활동을 했다면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을 해야 돼. 요거는 의무예요. 의무. 제출을 안 하면은 요것도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다 낱낱이 신고해 줘야 돼요. 의심을 안 받으려면. 이게 신고를 안 하면, 신고해야 할 걸 신고 안 하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우리 경찰 공무원은 정말 이건 이제 시험도 시험이지만 정말로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해 가지고 신고나 제출을 안 했어요. 처벌받아요. 내가 모르고 안 했, 그거 안 봐줘요. 안 봐준다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자 사적 접촉입니다. 이제 퇴직자가 있는데 퇴직자와 사적 접촉에서 뭐 골프를 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쳐도 됩니다. 되는데 투명하게 신고를 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지. 이거 신고 않고 접촉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직무 관련,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신고 제출 의무이고 여기는 제한 금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외부 활동 제한, 직무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외부 활동에서 그 강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상으로 신고해서 외부 강의하는 경우는 뭐 예외 사유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채용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 물품 등의 사적 이용, 수익 이런 것들, 요 근자에 뭐 사적으로 뭐 저 어떤 대선 후보도 뭐 여기 사적 이용 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 이제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처벌받아요. 이 중에 최고로 형량이 높은 게 여기 지금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서 이익 취득하는 경우. 물론 당연히 이익 취득한 건 몰수 추징 다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취득을 했을 때는 7년, 5년, 3년 이렇게 규정들이 아주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심할 것은 신고 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 금지 행위 5가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이 뭘 말하냐면은 여기에 뭐 복잡하다는 것은 다 안 봐도 돼. 이게 모든 공공기관. 그런데 이 공공기관은 우리가 뭐 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여기 적용 대상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 그럼 200만 명인데 그 공직자가 한 200만 명이 여기 적용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직자의 형제 자매나 공직자의 배우자나
그 다음에 공직자의 직계 존속이나 공직자의 직계 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요러면 200만 명이 아니라 이제 그 거의 뭐 한 100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나 사립학교, 그러니까 여기는 공립학교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공립, 사립 다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사 있잖아요. 언론사 임원, 요거는 청탁금지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요게 잘 안 외워지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충돌방지법은 뭘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그랬어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익과 사익이잖아요, 사립학교는. 그러면 이해충돌이라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직 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 비정규직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는 여기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 교직원, 이때 각급 학교장은 공립학교, 각급 국공립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수행 사인, 공무수탁 사인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행 사인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중에서 조심할 것은 여기 3번을 먼저 볼까요? 교육청이나 국공립은 들어가지만, 자, 사립은 어떻게 이해하면 탁 외워진다고 그랬어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이해충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립이니까 사익 그러니까 뭐 충돌 않겠네?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되지 않고 민간이니까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둘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보면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이나 의회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과연 적용될 것이냐?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직유관단체 등의 계약직인 비정규직도 포함이 되고 공무수행 사인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선지가 5선지로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우리가 4선지잖아요. 4선지인데 5선지로 나오는 그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 지면의 한계상 내용을 늘리자니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5선지로 해서 압축을 시키는 그러한 이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선지로 OX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갑자기 5선지로 나왔잖아요. 그죠? 행정고시에서나 나올 수 있는 5선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인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그 다음에 공직자, 그러니까 항상 공직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공직자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은 무슨 충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해 충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충돌. 그러면 이해 충돌이 나는 곳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의심받지 말고. 근데 그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당신 책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그 다음에 내가 이 공정한 업무를 행할 수도 없고 의심을 받을 것 같다. 그럼 스스로 나는 이 직에서 나는 좀 회피하겠다, 요거.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이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자, 당연히 대리인 포함이죠. 대리인도 대리하는 것이니까 직무 관련자하고 같잖아요. 포함.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체가 누구로 들어갔어요? 지금 항상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가 기준이에요. 왜 공직자가 기준인지를 계속 제가 지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직무인데, 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뭔가 좀 공적인 것보다는 좀 뭔가 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해라 이 말이죠.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고해서 투명하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해서 의심을 받지 마라. 그 다음에 부당 이득을 취득하지 마라.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나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직무에는 뭐 요런 업무들 16개가 있다. 이게 우리 청탁금지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우리 이 경찰 쪽에는 청탁금지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적 이해관계자, 요거 외우면 잘 안 외워질 거예요.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공직자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가 주인공이 되죠. 공직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공직자 자신 당연히 사적 이해관계자예요. 왜? 본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잖아요. 사적 이해관계잖아요. 왜냐하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에게 하면, 자신이 공직자 입장에서 자신 개인으로 하면 공익과 사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 또는 그 가족인데, 민법상 요 어떤 가족을 말하냐면 사적 이해관계자 가족의 범위에, 요거는 뭐과 같냐면은 가족 채용 제한할 때 가족 채용 제한의 범위하고도 같습니다.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범위하고도 같습니다. 이 범위하고도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범위라는 게. 그럼 요걸 하나씩 한 번만 뜯어봅시다. 자, 공직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직자의 요렇게 배우자가 있겠죠. 천천히 요걸 분석을 해보세요. 공직자 배우자 있죠. 배우자, 공직자와 부부관계. 그 다음에 직계혈족. 누구의 직계혈족이에요 이게? 항상 공직자를 기준으로 잡으시라고 그랬죠. 공직자의 직계혈족, 공직자의 형제자매. 그러면 공직자의 형제자매니까 뭐 대등관계니까 형제자매. 형제는 형님, 동생, 누나, 여동생 뭐 이런 게 자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계혈족이라는 것은, 직계라는 것은 공직자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공직자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공직자의 부모는 직계 존속이 되는 것이고 공직자의 자녀는 직계 비속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조심할 건 뭐냐면 공직자 자신은 아주 오리지널 사적 이해관계가 있죠. 본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직자와 배우자는 거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죠. 생계를 같이 안 하면은 뭐예요? 부부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 뭐 따로 떨어져서 별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같이 살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나 자녀나 형제 자매일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사적,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제 요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보세요. 이제 요게 이제 이런 것은 오리지널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여기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요 관계는
요 관계는 생계를 같이 한다 안 한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요 표잖아요. 요게 요 표 하나만 딱 분석해 놓으시면 엄청 쉬워요. 그런데 이 표가 완성이 안 되면요 계속 헷갈려요. 아까 행위 기준 10가지가 있었잖아요.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그 다음에 제한 금지 행위 있잖아요. 5가지씩. 이게 계속 헷갈려요. 공직자 기준이 안 잡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장 큰 핵심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어디서부터는 이제 그 생계를 같이 하는 후 나오냐면 여기는 기본이에요. 조금 전에 내가 생계를 같이 하는 안 하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오리지널 사적 이해관계자예요.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러면은 요 공직자의 요게 직계혈족이잖아요. 직계잖아. 직계혈족이죠. 요 사람들의 누구라고요? 배우자. 요 친구들의 배우자. 아들의 배우자, 그럼 아들의 배우자면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 이런 경우에는 뭐를 같이 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은 생계를 같이 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럴 때는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 그럼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풀어야 돼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니까 또 이 사람의 직계혈족이네요. 이 배우자의 자녀, 또 여기에 부모,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사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이 루트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니까 여기에 형제자매를 말해야 되겠죠. 배우자가 뭐 여기 공직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공직자가 부인일 수도 있잖아요. 공직자가 부인이면 여기가 남편이고 공직자가 남편이면 여기는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파악을 잘 해놔야 됩니다. 되겠죠? 근데 공직자의 직계혈족이나 공직자의 형제자매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오리지널 사적 이해관계자죠. 이제 바로 이제 탁 나와야 되죠. 1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혈족, 공직자의 형제자매, 요거는 오리지널 사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공직자의 이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 이런 사람은 조건이 뭐가 걸려야 사적 이해관계라고요? 생계를 같이 할 때.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안 풀리면 절대 안 풀린다고 그랬어요. 요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지금 뒤로 가보면 알 거예요. 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자 보세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뭐예요 이게? 사적 이해관계자. 왜 사적 이해관계자를 지금 강조합니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신고나 서류가 있으면 서류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사적 이해관계자. 이거 보시면 이제 머리 지진 나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면.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요게? 요 풀이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공직자, 가족이 법인, 단체, 임원, 드르릉 등등일 때 보세요. 여기 사회이사가 뭐일 때?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잖아요. 딱 느낌 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그러니까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직계 존속이 될 수 있고 직계 비속도 될 수 있고, 공직자 자신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은 직계 존속도 있고 직계 비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직자가 뭡니까? 혼자라면, 형제가 없다면 형제자매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같이 상상을 해 주셔야 돼요.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이런 게 전부 다 사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몇 년 이내입니까? 둘 다? 공직자? 임용이나 임용 개시 전에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해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해가 갈 거예요. 이분이 지금 국무총리 된 지 2년 이내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재직했는데 뭐 어느 법무법인 고문 자문을 했어요. 그럼 그 법무법인 제공했던 그 법무법인 그 법인 여기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테면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인데 이건 시행령에 이제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청탁금지법과 똑같아요. 비율은 30, 30, 50 똑같잖아요. 뭐 나머지 할 건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의원 국회규칙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규칙들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이 사람들은 2년 이내에 같이 근무했던 이런 규칙에 해당되는 이런 근무했던 사람은 사적 이해관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자에서 그 밖에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료수 이제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신고 회피가 이게 뭐냐면 신고 회피 기피. 신고는 공직자가 신고해야 되죠. 회피는 공직자가 해야 되죠. 기피는 누가 해야 돼요?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가 공직자가 거기 있으면은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신청하는 게 기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 관련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회피 의무가 있거나 보세요. 이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누구에게? 기관장에게 이 공직자를 거기에서 배제시켜 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기피 신청이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신고는 누가 한다고? 주체가 누굽니까? 공직자. 회피를 누가 한다고요? 공직자. 기피 신청은 공직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피 신청을 해야 돼요? 그 관계되는 사람이 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5조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소관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는 대리인도 당연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사람으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그랬죠.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될 때는 2번 바로 따라 나오는데 아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요? 14일 이내에 누구에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아까 행위 기준 10가지를 얘기했죠. 둘 다 의무라고 그랬죠.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부 다 당위규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다 틀려요. 다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요것만 포함되면 1, 2번을 동시에 가시면 돼요. 자, 사적 이해관계자 중에 공직자가 최고 진한 대상이죠. 본인이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안 헤어도 에워지잖아요. 예, 안 헤어지십니까? 에워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몇 년 이내에? 자, 2년 이내에. 여기도 최근 2년 이내에 똑같습니다.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다 상관없습니다. 해당된다. 그다음에 퇴직일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요 사람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충돌 방지법 6조를 보시면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입니다. 매수 신고.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이렇게 돼야 되지,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LH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요. 이게 아주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해충돌방지법이 요것 때문에 아마 더 우리가 2013년인가부터가 이제 이게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됐다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들어와 버리면은 꼼짝 말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투명 유리 거울 보듯이 해놓고 공직 업무를 수행해라 하는 취지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이야. 그러면 10가지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10가지 행위 기준에 보면은 전부 다 신고 제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우리 행동 제한하는 건 뭐 우리 경찰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고, 골프 치지 마세요. 쳐도 뭐 큰 내부 징계나 경고 이상은 안 됐잖아요. 여기는 막 엄청납니다. 이따 보세요. 이거 엄청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법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을 상회하는 어마무시한 법이 돼버린 거죠.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새만금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도시공사 등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신고 의무자라니까요. 신고 의무자. 아까 말했잖아요. 10가지 의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절차를 어겨도 처벌받는다니까요. 결과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치고, 어떠한 신고 의무자가 신고 환경에 있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지적이 당했다, 처벌받는다니까요.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이해충돌방지법. 자,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취급할 때 간접적은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외에 택지개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지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권 개입이 많이 되잖아요. 지구지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땅값이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사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득을 취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니까. 이따 보세요. 이득을 취득했다면. 3자가 이득을 취득하게 해주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정보만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따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신고를 방해하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까지 해놨어요. 이런 신고를 방해해도.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 요런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신고 의무자. 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고 내용은 공직자 본인, 배우자. 가만히 생각하세요. 아까 그림 그려준 거, 공직자, 배우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공직자와 연관관계 있는 그 가족 범위 있잖아요.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이제 생계를 달리하면은 여기 신고 내용이 안 들어가겠죠. 직계 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다 가능하단 말이죠. 신고 내용이에요. 신고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잘 몰라가지고 내가 공직자인데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이 자녀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데 신고 내용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공직자 팍팍하겠다, 숨쉬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느낌이. 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14일이네. 매수 후 봐보세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 완료했으면 이제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매수니까 14일 이내에 신고를 전부 다 하여야 한다. 왜냐? 다 의무사항이니까.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6조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부동산을, 뭔가 하나 보이네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되지 간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LH공사, 새만금공사 등이 해당되고 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 이런 것들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신고 의무자.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 며칠 이내라고요? 14일 이내. 구두 돼야 안 돼요? 여보세요? 저 부동산 요만 가지고 있는데 구두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뭘로 가능하다고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신고 내용을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 그 그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그려준 그림,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서 족보들 있잖아요. 가족 계보, 직계 존비속. 자, 보시다시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는 것이지 생계를 같이 안 하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직자라면 나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요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전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직계 존비속,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조건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는 사적 이해관계 직방이에요, 직방. 이렇게 정리하시고.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 관련자와 이렇게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사적 거래를 하는 공직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 30, 30, 50 다시 나와 있네요. 요거 보시고. 자, 공직자와 직무 수행이 종료된 요것도 무서워요. 과거의 직무 관련자와 거래 행위는 굳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요건 없습니다. 요거 제외 대상자, 요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도 민법 777조 8천 이내의 혈족, 4천 이내의 인책, 배우자, 요거는 청탁금지법에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촌 형이 내 결혼식에 와서 1억을 줘도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거래신고 할 필요 없다. 직무 관련자의 거래신고가.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인데 직무 관련자의 금전, 유가증권 거래행위 참 무섭죠. 사적 거래행위. 그 다음에 요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사적 거래행위가 있을 예정이거나, 자, 여러분들 예방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청렴성을 보여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큰 취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며칠이네. 다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을 하면 2천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따가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딱 내가 암기하는 법 하나, 가수 태업 활동하면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가수가 태업을 해요. 태업 그러면은 3천, 2천, 1,000 과태료 끝나요. 요거 한 방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거래 신고 대상에는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당연히 포함이죠. 배우자의 직계 존비성은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한번 따져줘야 되겠잖아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니까. 생계를 아니라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주식 지분 뭐 30, 30, 30, 30, 50 요거 한번 생각하시고 거래 신고 대상이고, 자, 공직자는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 그 다음에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반드시 신고할 때에는 구두로 서면으로. 서면. 자, 그 다음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지금 우리 몇 분이나 했어요? 어디 감독님? 몇 분 강의했어요? 좀 쉬었다 해.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위공직자가 민간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면 한독수 국무총리 그런 부분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저 법무법인에서 뭐 고문 뭐인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잖아요. 고위공직자잖아요. 우리 경찰의 고위공직자는 뭐 경무관 이상이면은 되는데, 거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면은 그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공개 대상 이상을 규정해 놨어요. 다행인 것은 치안감 이상 또는 시도청장이잖아요. 그럼 시도청장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경무관 이상이니까 고위공직자의 경무관 이상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그래서 임용일 또는 임용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아까 2년 이내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헷갈릴 거예요 아마.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나와 있네요. 등록 대상, 공개 대상, 요게 뭐라고요? 치안감, 우리 경찰은 치안감 이상 또는 시도 경찰청장이죠. 우리가 이제 시도 경찰청장은 18개 우리가 지방청이 시도 경찰청이 있는데 경무관이 하는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니까 두 개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제출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제출 의무자. 신고 제출 의무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제출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규정 5가지 중에 반드시 신고 제출 의무에서 이제 제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찰은 시도청장 또는 치안감 이상의 제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직자윤리법에서 뭐와 똑같아요? 재산 등록 의무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내용은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 다 들어가죠. 고문, 자문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 운영하였던 사업, 자, 영리행위, 이제 비영리행위는 굳이 뭐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비영리 업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직임용일 또는 임용 개시일로부터, 요거는 기간을 좀 시간을 주겠죠. 한 달 동안 줘요. 한 달 30일. 그리고 제출해라. 누구에게? 기관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신고도 똑같이 하잖아요. 신고는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잖아요. 서면으로. 근데 제출은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차이가 나죠? 이해되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국공립, 공공기관, 분명히 국공립이라고 해서 사립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민간 임직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립은. 그래서 민간 분야와 활동 내역서, 그 다음에 이런 걸 위반할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 활동입니다. 네. 아무튼 그 암기하는 방법이 1,000만 원이니까 한 방에 한번 외워 드릴게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업무 결국 알려주기는 해야 되겠네. 근데 다 설명을 안 해가지고 아직 알려주기. 가수가 태업 활동하면은 3천, 2천, 1,000 끝나버린다. 내 나름대로 이루니까 딱 외워지더라고 나는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식이 있으면 하시되 제가 하는 방식도 탁 나는 탁 꽂혀버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걸 외우지 이렇게. 나도 뭐 외우는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7년, 5년, 3년, 2년 그 다음에 과태료는 3천, 2천, 1,000 요거 전체잖아요. 그럼 요걸 내가 한 방에 딱 나도 외우고 있거든요. 그럼 외우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그것도 뭐 써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써 드시고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1,000만 원이에요. 가수는 3천만 원이에요. 일단 해놔 보세요. 태업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이거 가수 태업에 안 들어가면 전부 다 2,000만 원이에요. 한번 써놔 보세요. 가수 태업. 가족 채용. 가족 채용. 그 다음에 수의 계약하는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못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요. 임용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의 업무 활동 내역 제출하는 3년. 오케이. 그 다음에 업무 활동 내역에서 민간 분야의 관리 운영하는 사업인데 무슨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비영리 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네.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활동 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임용되거나 임용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네요. 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자 사전 접촉입니다. 퇴가 나왔네. 퇴 1,000만 원 나와 있네요. 이제 서서히 나오네요. 가수 태업 활동 뭐 이렇게 모든 공직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입니다. 그럼 퇴직자가 보시다시피 모든 신고 의무자는 공직자인데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그러면 퇴직은 몇 년 이내입니까?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 그러니까 공직자에서 퇴직해서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라는 얘기예요? 2년 이내라는 얘기죠.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골프 못 치게 딱 해놨어요. 근데 못 치게 해놨는데 골프 쳐도 처벌 규정 없잖아요. 선언적 의미가 있으니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그렇죠?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접촉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골프, 여행, 사행, 오락을 하는 경우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하되 신고를 해서 투명하게 해서 의심을 받지 않게 해라. 그럼 떳떳하게 신고해서 골프 치고 뭐 오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선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기준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공직자와 퇴직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따로 배웠죠.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따로 배웠죠. 정의가 다르죠. 사적, 여기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퇴직 공직자 사전 접촉 지금 따로따로 조문이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개로 볼 수 있고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세 개 별개로 각각의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사적 이해관계나 직무 관련자 그다음에 퇴직자 사전 접촉 다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다르고 논점이 다르잖아요. 자, 이럴 때 별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다른 의무 규정은 뭐 배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각자 해야 된다. 각자 하나를 하면은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배제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적용 제외인데 사회상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정도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까지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그런데 이 부분은 공무와 무관한 그러는데 공무와 무관하다고 하지만은 또 만나면은 또 사적 이해관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되었든가 요거는 뭐 좀 숨통이 터지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자인 퇴직 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번째 보시면 이해충돌방지법 15조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몇 년 이내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이거 3년 이내 변형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접촉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조항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신고는 접촉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니까 퇴직자 접촉이잖아요. 접촉. 역으로 답이 접촉이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죠. 공직자가 퇴직자와 이러한 것을 할 때 골프 등을 할 때 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 철저히 하였을 때 사전 접촉 신고를 철저히 하였을 경우 본 법률상의 다른 의무 다른 의무들이 사적 이해관계 직무 관련자 따로따로 개념 정리를 해서 따로따로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것을 철저히 신고를 했다라면은 다른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자 신고 이런 부분들은 배제된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하면 다른 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우리 경찰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경찰 공무원도 공직자잖아요. 되게 요거는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평상시에 잘 좀 간파해 놓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징계 먹을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형벌 받을 수 있고 까딱 잘못하면 과태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 요소가 있다고 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리 경찰 공무원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방심했다가.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요거를 좀 그 주위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 정도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게 조금 해석이 부족 좀 불명확하다 싶으시면 주위에 지인들 그 법조인들에게 정말 그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아주 그 최선을 다해서 내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은 계속 나는 이걸 보면서 그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위반 시 징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네. 태업 가수 또 한 번 해드릴게요. 가수는 3,000, 태업은 1,000만 원, 나머지는 2,000만 원. 예. 자,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직무 관련자인 퇴직 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공무와 무관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이에요. 직무 관련해서 모든 공직자인데 항상 공직자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 공정성을 제외하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이제 얘기하는데 열거를 해놨는데 5가지. 요거 5가지예요.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투명하지 않아요. 공정성이 있는 것이고.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도 우리 청탁금지법에서 외부 강의를 하잖아요. 외부 강의를 했을 때에 신고를 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최고는 40만 원이고 1.5배에서 60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신고하면.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그다음에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다음에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마라. 제한 사유, 제한 행위. 우리가 이제 신고, 제출 행위를 금지나 제한하는 행위 쪽으로 지금 5가지 행위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은 10가지 행위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이런 행위, 이게 제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허가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 안 됩니다. 원래 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제 예외 사유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2천만 원의 과태료. 다시 가수는 3천, 태업은 1,000, 나머지는 2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직무 외부 활동이잖아요. 외부니까 가수, 태업 여기 없을 거예요. 2천만 원.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외부 활동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제한입니다. 대가를 받았어요. 직무 관련자에게 공무 등을 통해서 공문은 공식적으로 통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제한된다. 틀렸습니다. 자, 이반 시에 가수 태업 없네요. 가수 태업. 여기 지금 여기 직무 내용이니까 2천만 원 맞습니다.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은 여기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직무 관련자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외부 강연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신고했다라면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자, 가족 채용 제한이 가수의 가가 나왔어요? 가수의 가가 나왔어요? 가수의 가가 나왔어요. 3천만 원이에요. 이것은요. 제한 대상자는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가족 채용 요즘에 가족 채용 비리 때문에 말들 많고 그런 게 많잖아요.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그래서 아까 공직자 처음 설명할 때 공직자 놔두고 형제 자매 놔두고 배우자 놔두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거 넣었잖아요. 동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른 법률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적법 절차에 밟았다면 가능한. 이게 아무리 그 공직자라고 해도 가족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채용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경찰청 공무원의 행동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 규정을 해도 요거는 선언적 의미만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해요.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엄청난 강력한 처벌이 따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이나 다수인 대상 경쟁시험 등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다. 정식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위반시 제재인데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나 유도, 묵인하는 공직자에게 묵인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유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지시를 하거나 징계. 3천만 원 나왔네요. 여기 가수 3천만 원 나왔네요. 가수 3천, 태업 1,000만 원, 나머지 2천만 원. 가수 왜 이제 가수인지 알겠죠?
가족할 때 가족할 때 해서 이제 앞에 둠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렇습니다.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779조 민법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의무의 범위와 가족 제한 범위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틀렸어요.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라도 문제없다. 자, 직급과 직위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을 그 본 조항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 우리 경찰로 치면은 제주도지사 소속해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이 우리 경찰인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절차를 정식으로 밟으면 이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묵인, 지시, 유도 공직자에게는 요 3천 징계 가능합니다. 징계도 징계 및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지시, 유도, 묵인,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해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인이 이제 소극적 방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사적 이용 금지예요.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 이게 가장 이때부터는 이제 형벌로 가요. 형벌. 7년, 5년, 3년. 7년, 5년, 3년. 이제 지금까지는 3천, 2천,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밀과 관련해서는 드디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의 벌금, 5년, 3년, 신고를 방해하면은 2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공직자 나오죠. 3자 나오죠. 보세요.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예요. 그다음에 사적 이용 금지예요. 여기는 7년, 5년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3년 들어가요. 취득을 안 해도 이익을 보지 않아도 처벌을 해요. 이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보시다시피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무원의 미공개 정보죠. 공개된 정보는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용해서 재물이나 또는 재산상 이득을 이미 취득했죠. 취득하거나의 핵심이에요. 핵심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 말이죠. 요때 요게 이제 걸리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주체가 지금 3자잖아요. 공직자로부터 여기는 공직자가 이득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직자가 주체가 되는 제일 나쁜 사람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의 누군가에게 지인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에게 땅을 사게 한다. LH공사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3자가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누구에게 제공받았어요? 공직자로부터 받았죠.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직자가 직접 취득이나 3자에게 주는 경우고 공직자로부터 3자가 받아서 3자가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이게 주체가 누구냐를 잘 따지셔야 돼. 3자가 주체로 딱 들어와 버리면은 5년으로 내려가야 돼. 그런데 공직자가 본인이 이득 취득으로 들어가면 7년으로 가셔야 되고 이따가 딱 정리될 겁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등등 똑같아요. 이용하게 했는데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요 지금? 취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취득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3년짜리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것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어요. 8번 9번이 9번 여기 9번 들어가 있네요. 10번부터 보겠습니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국가공무원법 권리 의무에서 비밀이 나옵니다. 그 비밀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무슨 설을 따르냐면은 실질설을 따라요. 우리가 형식설이 있고 실질설이 있는데 이 실질설이 통설에 견해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비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재직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지켜야 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본 조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퇴직다 다 포함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온 거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자가 공직자로부터 소속 비공개 정보를 알면서 제공받거나 제3자가, 그럼 주체가 지금 3자가 됐죠. 그럼 3자가 공직자로부터 받았으니까 공직자가 받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야 되겠죠. 공직자 재산, 재물,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뭐의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된다.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공직자가 사적 이용, 그러니까 공직자가 나와 있으니까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그럼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으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안에. 지금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이거 지금 맞는 말이 되는데 만약에 7년으로 가려면 이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취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의 거의 전체 보시다시피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보시면은 3천짜리 봐보세요. 내가 왜 가수 했는지. 가족 채용되도록, 그 다음에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이제 문제가 이제 거론 안 돼서 이게 내용을 설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할 내용이니까. 그래서 가수입니다. 가수. 수의계약을 해서 안 되고, 그 나라장터에서 그 공개 입찰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줄 때 가수 3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가수 3천. 그 다음에 보세요. 태업은 1,000 그랬죠? 왜 태업이냐면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임용 개시된 업무활동 내역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 부문이나 어디에서 업무했을 때 업무활동 내역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퇴업. 이게 우리가 안보에서 태업을 그냥 퇴업으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 가수 태업해서 3천,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가수 태업, 가수 3천, 태업 1,00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 법,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때는 징계죠. 우리가 징계 사유하고 거의 비슷한 게 하나 나오죠. 국가공무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명령을 위반할 때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해충돌방지법도 징계 사유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는 직무상 비밀 소속 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공직자죠. 공직자니까 몇 년으로 나왔어요? 7년 나왔죠. 그럼 여기는 지금 보세요. 여기를 취득한 자인데 공직자의 제3자예요. 이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으로 나왔어요? 5년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암기 딱 그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공직자이지만 비밀 경로를 이용해서 이용하거나 3자가 이용하도록 공직자 했으니까 요거는 취득이란 문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년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년짜리가 안 들어와 있는데 신고를 방해하거나 등등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하나 빠져 있어요. 요것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7년, 5년, 3년, 2년, 3천, 2천, 1000 징계사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초짜리죠? 2초. 가수 태엽 딱 그러면 끝나죠? 이거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과태료 액수가 3천, 2천, 1000분이 없잖아요. 그럼 가수 태엽 어디 있어요? 가수 태엽, 가수 태엽, 가수 태엽. 태엽이 보이네? 가수 태엽? 가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엽, 요게 태엽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끝났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